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형이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앞.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깊은 밤이었어요. 형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저와 누나를 불러 세우더니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요. 유산 분배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누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이 그저 아버지의 죽음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슬픔이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형은 진지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형은 오래전부터 이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우리와 닮지 않았다는 말을 어릴 적부터 종종 했거든요. 그땐 그저 농담처럼 넘겼어요. 하지만 그게 농담이 아니었나 봅니다. 형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유산 문제가 걸려 있었고 형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빈소에 남은 국화꽃 냄새와 형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형을 말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을 의심하는 건 아버지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제발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형은 정말로 친자 검사 키트를 들고 왔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억이 끝자락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우리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와 지방에 땅 몇 평이 있었어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꽤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형은 그걸 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은 유산 분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형은 누나를 유독 경계했습니다. 누나가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버지는 누나에게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누나가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거든요. 아버지는 늘 누나 걱정을 하셨어요. 밤새 간호하시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그런 아버지의 태도를 형은 편애라고 생각했던 거죠. 형은 자신이 장남이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했고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나에게 더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쌓인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그런 갈등 구조에서 조금 비켜나 있었어요. 형과 누나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애쓰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형이 친자 검사를 들고 나온 순간 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누나는 그 제안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누나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 사이로 괜찮다는 말만 겨우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런 누나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확신을 굳힌 것 같았어요. 왜 피하냐고, 떳떳하면 당당하게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형에게 화를 냈어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가족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형은 차갑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이 두려운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누나가 우리와 다른 핏줄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일단 의심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더군요. 결국 우리는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누나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형이 법적 절차까지 언급하자 결국 동의했어요. 저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누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일이 걸렸어요. 그 2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만약 정말 누나가 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과 저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맞았어요. 하지만 누나는 아니었습니다. 확률상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엔 냉정한 과학적 수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그 결과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기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싫었어요. 형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누나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누가 말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결국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알았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만 듣고도 결과를 짐작한 거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겨우 흘러나왔어요. 누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사흘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형은 그런 제 걱정을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차피 남이었던 거라고. 이제 유산 분배는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형과 심하게 다퉜어요. 주먹 다짐까지 벌어질 뻔했습니다. 형은 냉정했어요. 감정으로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이건 그저 진실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형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후 누나가 나타났습니다. 누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나는 우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평생을 아버지의 딸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게 거짓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누나는 어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7살 때였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누나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자신은 도대체 누구의 자식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안 계셨으니까요. 누가 누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매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바람을 피운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누나를 낳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나는 이 집안의 진짜 피부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산 분배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형의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형은 누나와 함께 자라지 않았습니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피 한 방울 차이로 누나를 남처럼 대하는 겁니다. 누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산은 필요 없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누나를 붙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방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버지는 왜 이런 비밀을 남기고 가신 걸까요? 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신 걸까요?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형은 본격적으로 유산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빌라와 땅, 그리고 예금 계좌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형은 누나를 제외한 채 저와 둘이서만 재산을 나누자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친자가 아닌 이상 상속 권리가 없다는 게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형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누나도 우리와 함께 자란 가족이라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감정과 법은 다르다고,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어요. 형은 제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까지 누나 편을 들면 자기 혼자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소송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나를 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저는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누나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누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형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은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고, 이 집안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산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이미 우리를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는 누나를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나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더니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슬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의 목도 챙겨줘야 한다고, 제 몫을 나눠주더라도 누나에게 뭔가를 남겨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형은 한숨을 쉬더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단 한 푼도 나눠줄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형과의 대화를 끊고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남인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유품을 나누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형과 저는 함께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어요. 오래된 옷가지들, 낡은 책들, 그리고 서랍 속에 쌓인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형을 불렀습니다. 형도 그 금고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어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지만 형은 열쇠 묶음을 찾아냈고 그중 하나로 금고를 열 수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봉투에 담긴 편지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형은 그것들을 꺼내 탁자 위에 저는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이 여자가 누구일까? 다른 사진들도 모두 같은 여자와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식당에서. 사진 속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형은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었고 글씨는 조금 흔들려 있었어요. 형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읽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가 쓴 것이었어요. 받는 사람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 자식들에게 남긴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아버지는 결국 중매로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직후 옛 연인이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의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혼자 낳았고 얼마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나였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형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친자식이었던 겁니다. 다만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고 했어요. 누나가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걸 어머니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누나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나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평생 숨기고 가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랐다고 썼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형제들에게 하는 당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썼어요.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자신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리고 누나를 부디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피를 받은 진짜 자식이라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고. 어머니가 누나를 사랑으로 키웠듯이 우리도 누나를 사랑으로 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걸까요? 누나를 의심하고 상처 주고 내쫓으려 했던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형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은 편지를 손에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저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당장 누나에게 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우리는 즉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누나는 며칠 전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누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누나가 갈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친구 집, 친척 집,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까지 모두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누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형도 초췌해져 갔어요. 우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의 문자는 짧았습니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누나는 우리를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누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찾았다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누나가 아버지의 진짜 딸이라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간청했어요. 한참 후에 누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친자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누나는 혼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옛 지인들을 수소문했고 결국 진실을 알아냈다고 했어요. 누나는 썼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안도감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 아버지는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평생 비밀로 하셨을까? 그게 원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됐다고, 자신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썼어요. 그리고 누나는 우리 형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형이 친자검사를 요구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평생을 함께 산 가족에게 의심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적어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된다고, 유산이 걸린 문제였고 형도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는 우리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상처받았음에도 우리를 이해하려 했어요. 저는 그런 누나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형도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은 길게 사과의 글을 썼어요. 자신이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 가족보다 돈을 앞세웠는지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돌아와 달라고, 다시 가족이 되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며칠 후, 누나가 우리를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누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과했어요. 누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 더 일찍 진실을 찾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더니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미 다 용서했다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셋이 함께 울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형은 누나에게 정당한 몫을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아니, 오히려 누나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친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누나는 거절했어요. 유산은 필요 없다고, 그냥 형제로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나의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누나는 정말 돈이 아니라 가족을 원했던 겁니다. 형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결국 유산을 셋이서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누나가 거부했지만 형과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유산 정리가 끝난 후 우리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셋이 함께 묘 앞에 앉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됐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나를 지키려 애쓰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물려주셨다고요. 누나는 아버지 묘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낸 것 같았어요. 저와 형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정말 많은 것을 정리했어요. 과거의 상처들, 오해들, 그리고 앙금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나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자신을 진짜 딸로 사랑해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진짜 가족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간으로, 기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자라며 수많은 순간을 나눴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 아닐까요? 형도 동의했습니다. 형은 누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고, 평생 누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나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웃음은 예전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세 남매가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식탁에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렸을 때 함께 놀던 기억,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정말 가족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친자검사라는 한 장의 서류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됐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누나는 이제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명절 때마다 함께 모입니다. 형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냉정하지 않고 누나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과 누나를 보며 행복함을 느껴요. 아버지의 편지는 지금도 형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 편지를 꺼내 읽어요.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누나를 지키려 애쓰셨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옛 연인이 낳은 아이를 받아들이고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피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쌓아온 기억들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딸입니다. 어머니의 딸이기도 하고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형이 친자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갔을까요? 어쩌면 그게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졌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그 말이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그 선택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다시 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누나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딸이자 어머니의 딸이고 우리의 누나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게 누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누나가 자랑스럽습니다. 유산은 이미 다 정리됐어요.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건 사랑이었어요.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겁니다.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깊이를, 그리고 선택의 힘을 말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끝자락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